자, 23강 원리금 상환 방식 및 유동화 제도에 대한 키 핵심 강좌입니다. 물론 요거 원리금 상환 방식은 요 세 가지 형태는 해마다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체증식 상환. 요거는 제가 본 강의 때 그림을 그린 거에 머릿속에 좀 들어와야 됩니다. 요거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얘는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얘는요 체증식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얘는 1년, 2년, 3년, 4년 있다면 10,000원을 빌렸다. 그러면 매기 원금을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원금을 어떻게 갚아나가면 돼요? 10,000원 나누기 4 하면 되죠. 그러니까 2,500원씩 갚아나가라 그 얘기입니다. 2,500원. 여기도 얼마씩이에요? 2,500원이죠. 그러면 은행은 이자만 원금만 받으면 뭐 먹고 삽니까? 이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자는 항상 갚지 않고 남아있는 잔금에 붙는 겁니다. 첫 해는 10,000원에 이자 10% 이자가 붙으니까 얼마라고요? 1,000원에 이자가 붙는다. 자, 두 번째는요 10,000원에서 얘 갚았죠? 그러니까 7,500원이 남아있죠? 7,500원에 이자 10% 이자 750원 이자가 붙는 겁니다. 자, 3년 때 되는요 10,000원에서 얘 갚고 얘도 갚았죠? 그러니까 이자는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다 갚아나가는 그런 방식을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는 원금을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라. 그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이렇게 4년 동안 있다면, 얘는 자, 10,000원을 빌렸다. 그러면 여기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나옵니다. 계산하면 이제 계산할 때는 주어집니다. 3,155원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매기 3,155원이니까 얘가 두 개 합친가 3,500원이죠. 얘보다는 작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보다는 좀 작다. 얘 전부 다 얼마씩이라고요? 3,155원씩. 여기에는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자까지 3,155원. 그럼 굳이 원금 부분과 이자 부분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해는 10,000원에 대한 이자 10% 이자가 붙는 겁니다. 1,000원에 이자가 붙는 거고, 나머지는요 3,155원 중에 이자 빼면 다 뭐라고요? 원금 상환액이 되는 겁니다. 2,155원. 자, 두 번째는요 10,000원에서 얘 갚았죠? 그러니까 7,845원에 대한 이자 785원 이자가 붙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2,370원, 여기가 바로 원금 상환액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3년째 된 애는요 10,000원에서 얘도 갚고 얘도 갚았죠? 이자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원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하는 그러한 형태를 원리금 균등 상환이다. 이렇게 좀 되겠네요. 체증식 혹은 점증식이라고 하는데, 얘는 10,000원을 빌렸겠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너는 초창기 때는 원금을 조금만 갚아라. 예를 들어 300원만 갚아라. 두 번째는요 뭐 1,000원을 갚아라.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 3,700원 갚아라. 마지막 해 전액을 다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첫 해는 10,000원에 대한 이자 10% 이자가 붙을 거 아닙니까? 1,000원의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0,000원에서 얘 갚았죠. 그러니까 9,700원에 대한 이자 970원 이자가 붙는 겁니다. 자, 이렇게 1,000원 970원 이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자는 점점 줄어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을 체증식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얘는 원금 균등이 초기에 원금 상환액이 됐든 원리금 합계액이 됐든 가장 크다. 그 다음에 체증식이요 가장 작다는 얘기죠. 그리고 딱 얘가 딱 중간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특히 원리금 균등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계획을 세우고 아주 용이하죠. 왜냐하면 매달이라면 똑같은 금액만 빼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장기 계획을 세우기가 좋고, 차입자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고정금리라면 매달 바뀔 게 없는 거죠. 근데 그 다른 것만 바뀌는 거 아닙니까? 매달.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근데 얘는 처음에 약속한 금액만 계속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체증식 같은 경우는 장래 소득이 실현이 가능한 젊은 층에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말단일 땐 조금 갚고 대리달 때 많이 갚아라, 과장될 때 더 많이 갚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택 예정 보유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자가 상당히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요거는 처음에는 뭐라고요?
거의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갚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자 부담이 엄청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다가 하우스푸어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보유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지불해라. 그러면 그 이자 못 미치는 금액은 대출 원금에 포함되는 겁니다. 오히려 대출금이 줄어든 게 아니라 원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부의 상환이다 해줍니다. 이런 내용 위주로 해서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저당의 유동화 제도다. 자, 대출채권의 유동화 제도, 저당의 유동화 제도 다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얘는 신한은행이 있는데 어떤 그 신도시 내에서 100억을 예금 받아서 100명한테 1억씩 빌려주고 났더니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돈을 빌려주면 뭐가 생긴다고요? 원리금수권 저당권이 있는데 요거를 주택금융공사한테 니네들 우리한테 팔아라. 팔으면 우리가 이걸 사주만 나온 겁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이거 돈이 들어왔으니까 또 빌려줄 수 있는 거죠. 다른 소비자한테. 그럼 또 원리금수권 저당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걸 또 파는 겁니다. 그럼 또 돈이 들어오죠. 그럼 또 빌려주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한정된 자원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유동화 제도라는 겁니다. 자, 장래 받을 채권을 당장 팔으면 돈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대출 채권의 유동화 제도 혹은 저당의 유동화 제도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얘네들도 돈이 있어야 이걸 사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미래 받을 원리금수권 저당권 채권을 곧바로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요거를 가공해서 유가증권의 형태로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지급보증 해주겠다 나온 겁니다. 지급보증. 그래서 나중에 회수 못하면 우리가 대신 갚아주겠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할 게 없으니까 막 사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었던 돈들이 그 주택시장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 그 IMF를 극복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게 저당채권의 유동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애초에 돈을 빌려주는 시장을 1차 저당 시장이다. 그 다음에 대출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 저당이 유통되는 시장, 저당권이 유통되는 시장, 이걸 답을 한다고요? 2차 저당 시장. 용어는 다 똑같은 겁니다. 2차 저당 시장이 저당의 유동화에 아주 큰 기여를 한 시장 아닙니까? 이런 표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시간에 요걸 할 겁니다. MBS의 종류 이걸 알아보겠습니다.